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었던 순진무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어리숙하기도 했고 어리버리하기도 했죠.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었던 저. 그래서인지 가족들도 친구들도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막 30이 된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일찍이 돌싱이 되었어요. 7살 연상의 남편 조우식과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꽤 입소문난 초밥집을 운영했어요. 큰 매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동네에서 꾸준하게 인기 있는 로컬 맛집이었죠.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은 아니었고 다른 나라로 배낭여행을 갔다 온 다음 취업을 한 생각이었습니다. 1년 정도 바짝 돈을 번 다음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죠. 여행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도 해보고 저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선 저보고 철딱선이 없다고도 하더군요. 취업에는 나이가 정말 중요한데 남들 취업 준비할 때 팔자 좋게 배낭여행이 말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배낭여행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방 아르바이트도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저녁에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때 마침 그 초밥집 구인 공고가 떴더군요. 저도 몇 번 갔던 동네 초밥집이었기에 친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초밥집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넣었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밥집 사장님은 생각보다 나이가 젊었습니다. 저랑은 6살 차이가 났어요. 사장님은 인상도 서글서글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말도 정말 좋게 하는 편이었죠.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손님들한테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 가게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는 여자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인상도 좋고 친절하다 보니 자연스레 여자 손님들도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서로 언젠가부터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싹 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엔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생선을 손질하다가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푹 빠졌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늘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부위는 제 입에 먼저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의 야무진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초밥처럼 우리의 사이도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 남자에게 얼마나 푹 빠졌는지 원래 계획했던 배낭여행이고 뭐고 그냥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배낭여행보다 이 남자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난 지 8개월도 안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후 저는 가게 홀 매니저를 자처하며 남편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부부 합심해서 일하니 가게는 더욱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저희 가게에는 최민영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3 정도였어요.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임에도 가방은 명품 가방이라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좋게 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 패션에 관심 많고 명품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요. 민영 씨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 번 다니면 1년, 2년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뭐든지 다 잘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야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민영 씨를 채용했습니다. 본인이 호언장담한 대로 민영이는 정말 씩씩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더니 경력직 무시 못하겠더군요. 얼마나 손이 빠르고 야물딱진지 실수하는 법도 거의 없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당연히 가게 업주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직원이었죠. 기껏 뽑아놔도 근무 태만에 마음대로 빠지거나 연락 두절되고 실수투성이인 직원들도 많은데 민영이는 일당백이었으니 저도 남편도 너무 고맙고 놓치기 싫은 직원이었습니다. 저랑도 엄청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는 언니 동생하며 지낼 정도였어요. 민영아, 너 진짜 손끝 야무지고 일도 잘한다. 나중에 너 뽑는 회사는 진짜 직원 잘 뽑은 거야. 아, 진짜요, 언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에이, 진짜로. 근데 그러면 뭐해요? 연락도 안 오는데. 요즘도 이력서 많이 넣어? 네. 근데 스펙이 별로라서 그런지 연락도 잘 안 오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참, 인재를 못 알아본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너 사무직 일도 진짜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데. 그쵸. 자신 있는데 안 뽑아주네요. 대학교가 구려서 그런가? 아니면 영어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언젠가는 너 알아봐주는 좋은 회사가 나타날 거야. 고마워요, 언니. 진짜 힘든다. 그렇게 저랑 민영이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마치고 둘이서 술도 한 잔씩 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어느 날 민영이가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사장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요? 좋아. 행복해. 언니 전에 대학 졸업하고 배낭여행 가고 싶었는데 그냥 안 가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후회 안 돼요? 게다가 언니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배낭여행 갔다 오고도 얼마든지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잖아. 내가 막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뭘 하나 얻으려면 또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 지금 행복하고 좋으니까 괜찮아. 아, 진짜요? 언니 진짜 사장님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럼 우리 아직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 신혼이잖아. 그쵸. 그리고 사장님도 언니 엄청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 저는 민영이가 꼭 친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었는데 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사장 아내와 알바생으로 만났지만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었죠. 가만 보니 민영이는 유난히 명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민영이네 집이 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저 비싼 명품 가방들을 어떻게 다 사겠나요? 그런데 물어보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다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진짜? 네. 엄청 좋아해서 알바비 모아서 사요. 그리고 약간 재테크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방들 나중에 더 비싸지잖아요. 나중에 보니 민영이는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더라고요. 민영이네 집안 형편은 평범한 편이었는데 학교 친구들 중에서 부자인 친구들이 많았대요. 주변 친구들은 다 비싼 브랜드, 명품 이런 걸 들고 다녔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컴플렉스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저는 민영이가 취업 준비 전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 건데 아르바이트 힘들게 해서 몇 달 모은 돈으로 가방 사고 화장품 산다고 제가 그걸 비난할 이유도 자격도 없죠. 어쨌든 민영이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돈돈거리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야물딱져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저와 민영이는 굉장히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꼭 오래되어야 좋은 친구가 아니듯이 민영이와 제 사이는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굉장히 가깝고도 허물이 없었죠. 민영이도 자신의 고민이나 힘든 점을 스스럼 없이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생긴 아이라 너무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게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가는 길에 출혈까지 있었고 결국 진행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죠. 3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는데 허무하게 유산이 되고 나니 정신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남편이 가게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관없다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움직여야 좋다고 출근을 고집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애초에 아이가 너무 약해서 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 고집 때문에 아이가 유산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 후 남편은 저보고 당분간 출근은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영이도 울먹이며 저를 위로했고 민영이도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제 고집 부리지 말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매일 출근을 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심심하고 좀이 쑤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산도 출산이랑 비슷하다고 하니 푹 쉬기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 집안일도 하고 친정도 다녀오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나름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12시가 다 되어갈 때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요. 뭐지?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몸도 못 가누고 그냥 거실에 뻗어 자더라고요. 남편을 들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기에 양말만 벗기고 겉옷만 벗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확 벗기는 그 순간 여자 향수 냄새가 확 끼치는 거예요. 어디서 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엄청 익숙한 향인데 분명 여자 향수 냄새였죠. 뭐지?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온댔는데 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여자의 직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 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생각하며 더듬어 봤지만 없더군요. 설마 잃어버렸나 생각하며 일단은 놔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말했더니 차 안에 두고 온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날 그 여자 향수 냄새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내 착각이겠지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톡 눌렀는데 순간 무슨 채팅화면 같은 게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보려는데 남편이 정광석화처럼 달려와 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왜 남의 폰을 만져?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남편은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보니까 그제야 당황했는지 웃더라고요.
아이, 친구랑 톡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부래도 사생활이 있잖아. 친구랑 톡했다고? 카톡창이 아니던데? 아, 이거 카톡 대화방마다 배경 바꿀 수 있잖아. 어디 봐. 누구랑 대화했는데. 아, 왜 그래? 카톡 대화방 아니었는데? 그 말에 남편은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폰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가?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잠깐 봤지만 딱 봐도 카톡방 아니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나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막 인상을 쓰고 섭섭하다는 듯 저를 보는 겁니다. 저도 좀 당황했죠. 아니, 자기야말로 왜 그래? 어떻게 폰을 막 보자고 해. 아무리 부부라도 그건 좀 아니지. 입장 바꿔서 나도 당신한테 폰 보자느니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난 봐도 돼. 난 안 돼.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뭐 숨기는 거 있어? 그게 아니라면 왜 못 보여줘? 아, 진짜. 아, 봐라, 봐. 그러면서 제 옆으로 폰을 툭 던지는 겁니다. 봐.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운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와? 뭘 예민해. 사람 의심하는데 그럼 기분 좋아? 의심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보라고. 실컷 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폰을 보겠나요? 막 섭섭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폰을 보지 않고 다시 건넸습니다. 아, 됐어. 자, 도로 들고 가. 남편은 그제야 저를 흘겨보더니 자기야, 괜한 의심하지 말자. 서로 싸움밖에 더 돼? 그러더니 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뭔가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남편 하는 짓이 그랬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던 저는 결국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 민영이에게 SOS를 쳤습니다. 게다가 민영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민영이에게 연락을 했고 근처 카페로 불러내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영아, 언니가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혹시 가게에서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니? 여자 손님이랑 친하게 지낸다거나 가게에서도 폰만 본다거나 아니면 가게로 어떤 여자가 찾아온다던가. 사장님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은데. 왜요? 아무래도 뭔가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민영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에이, 무슨요? 사장님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무슨 여자요? 정말? 그럼요. 가게에서도 언니 자랑만 하시는데요. 우리 지연이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지연이 보고 싶다. 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신다니까요. 무슨 여자예요. 그냥 기본 성격이 친절하신 것뿐이지 그런 낌새 전혀 없었는데요. 민영이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해했나 싶기도 한 겁니다. 네가 볼 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죠. 그리고 사장님이 언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민영이는 남편의 친동생이라도 된 것 마냥 열심히 남편을 옹호했습니다. 제 생각엔 언니가 아이 유산되고 나서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 잘할게요. 저만 믿으세요, 언니. 민영이의 저 확신에 찬 눈빛과 태도에 제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의심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래, 민영이가 하루 종일 옆에서 보는데 민영이가 없다면 없는 거겠지 싶었고
얼마 전 폰을 보자고 했을 때 남편이 그토록 화를 냈던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 같아도 딴짓하는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데 남편이 저를 의심한다면 진짜 억울하고 화날 것 같거든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민영이에게 이런 걸 물어본 것도 좀 미안하고 멋쩍어서 백화점에 들러 명품 립스틱과 립글로즈 세트도 하나 사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민영이는 갖고 싶었던 거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 뒤에 저를 비웃고 있었을 줄은요. 얼마 후 민영이는 취업을 했습니다. 원하던 회사라고 했죠. 민영이는 이제 취업이 되었으니 아르바이트는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영이의 취업을 제 일처럼 기뻐했고 송별회까지 거하게 해줬죠. 가게를 그만둔 뒤로 민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지만 사회초년생이라 정신 없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남편이 인사불성이 되어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들어와 골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남편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번이 걸려있긴 했지만 남편이 쓰는 비번이라는 게 몇 개 정해져 있었기에 해봤더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잠금이 풀린 휴대폰 속 세상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탕화면에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를 열었더니 듣도 보도 못한 랜덤 채팅 어플과 조건 만남 어플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함을 하며 메시지함을 열자 형형색색의 프로필 사진을 건 여자들과 나눈 음란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멍해졌죠. 남편의 두 얼굴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대화들에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죠. 남편과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 대화창 속에서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낯설고 너무 역겨웠죠. 진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구나. 그것도 이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여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던 거구나.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카톡 목록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는 대화방을 발견했죠. 바로 민영이와 남편의 대화방이었습니다. 자기야, 언니가 눈치 못 채게 조심 좀 해. 저번엔 내가 둘러대줬지만 또 걸리면 큰일 나. 네가 잘 둘러대줬다며. 이제 의심 안 할걸? 내가 완전 열연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면서 립스틱 사주더라. 아,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어쨌든 나는 립스틱 받아서 걔 이득. 나중에 오빠 만날 때 바르고 나가서 키스해줄게. 기대해. 참, 그리고 나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돼? 이제 취업도 했는데. 너 가방 많잖아. 하나만 사줘. 직장인에게 걸맞는 걸로. 그럼 내가 더 예뻐해주지. 알았어. 300선에서 하나 찾아봐. 좀 더 써. 요즘 300으로 안 돼. 나도 요즘 짜쳐. 그리고 지연이가 알면 안 돼. 알았어. 내 돈 좀 더 해야겠다. 비싼 가방 들고 다녀야 회사에서도 쟤 돈 많은 집 딸이구나 해서 함부로 안 하지. 머리 좋네. 여튼 가방 사준 기념으로 내가 화끈하게 놀아줄게. 네, 남편은 민영이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의 상간녀인 민영이에게 고민 상담을 했으니까요. 펄쩍 뛰면서 오해다 사장님은 언니밖에 모르는 바보다라며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켰는데 얼마나 제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을까요? 저를 철저히 속이고 안심시킨 뒤 둘만의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니. 저를 바보 같은 언니, 눈치 없는 곰이라고 조롱하며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기분이었죠.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뺨을 갈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휴대폰 속에 있는 어플들과 사진 대화 내역, 그리고 최민영과 주고받은 적나라한 영상들까지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캡처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자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하염없이 몇 바퀴나 돌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곳에 상담을 하러 갔죠. 남편과 랜덤 채팅 속 신혼미상의 여자들, 그리고 제 뒤통수를 친 주범 최민영까지 모조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집에서 제 짐을 갖고 나와버렸죠. 남편이 저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네가 최민영하고 불륜관계인 거 다 알고 있다. 이혼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남편은 뜻밖에도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도 아무 소리 없고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요. 연락도 없고요. 그러다가 소장을 받고 나서 식겁했는지 그제야 연락이 오더군요. 기껏 한다는 말이 민영이가 먼저 꼬리를 쳤다면서 최민영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많은 만남 어플 가입해서 모르는 여자들이랑 놀아났던 건 제가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이랑의 관계만 들킨 줄 아는 건지 최민영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위선적인 남편에게 해줄 말은 꺼지라는 것뿐이었죠. 네가 그토록 더럽고 추접스러운 인간인 줄 몰랐다고. 이혼해 줄 테니 앞으로 너랑 똑같은 더러운 여자들 만나서 실컷 뒹굴고 살라고요. 그리고 최민영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민영이 급여에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통지서가 최민영이 다니는 회사 경영지원팀으로 날아간 모양이었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민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찢어질 듯 했습니다. 왜 회사로 가압류를 걸었느냐고요. 아마 회사의 소문이 쫙 다 난 모양이더라고요. 신입사원이 전 아르바이트 사장하고 바람피워서 그 와이프가 소송과 가압류를 회사로 걸었다고요. 자기가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넌 진짜 양심이란 게 없나 보구나. 내 앞에선 친한 동생인 척 뒤에서는 내 남편이랑 뒹굴었지. 나 니들 그런 관계인 거 알았을 때 숨도 못 쉬게 힘들었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네 눈엔 피고름 정도는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나쁜 년아?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라고 좀 해줘요. 내가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위자료도 줄 거 아니에요. 놀고 있네. 내가 지금 네 생각해서 너 도와주게 생겼니? 사장님이 먼저 들이댔어요. 명품 가방으로 저한테 들이대고 접근했다고요. 최민영도 제 남편이 먼저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았죠. 야, 너 무슨 어린애야?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사준다면 좋다고 쫓아다니는 어린애냐고. 아니다. 요즘은 어린애들도 그런 짓 안 해. 야물딱지고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고작 명품 가방과 화장품에 넘어갈 정도로 값싼 인간이었구나 너는. 뭐라고요? 너나 내 남편 놈이나 진짜 반전 그 자체다. 이렇게 밑바닥인 줄 몰랐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정으로 충고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명품 가방이고 뭐고 그런 거에 값싸게 놀아나고 사람 배신 때리지 말라고. 백날 그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뭐하니? 속은 텅텅 빈 거지면서. 참 너야말로 우습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최민영은 회사 측의 권고사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만둔 모양이더라고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 노력한 걸 알았기에 그 말로가 더 우스웠습니다. 지는 다른 사람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지역 맘카페와 SNS에 공익 목적임을 명시하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정적인 비방을 빼고 오직 팩트만 나열했죠. 남편 초밥집에 위생 실태 고발한다면서 브레이크 타임에 식자재 창고에서 알바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을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초밥을 쥐었다는 소름 끼친다는 말과 함께요. 최민영과 남편의 카톡 대화에서 그런 대화 사진도 있었기에 같이 첨부했죠. 당연히 글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꾸준하게 잘 되던 가게였는데 그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손님들도 대거 끊겼죠. 신선함이 생명인 초밥가게인데 거기서 사장이 불륜관계의 알바생과 뒹굴었다면 누가 그런 데를 가고 싶겠나요? 그토록 바쁘던 남편의 가게는 손님이 다 빠져나가 텅 비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 무기한 임시유업을 내걸었고요. 아마 다시 열기는 힘들 겁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고 필요한 것들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도 빨리 가고 잡생각도 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이국 땅을 다니면서 심란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그때 남편하고 그토록 성급한 결혼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한 여행을 갔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와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여행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지지고 볶던 그 환경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마주하니까 제가 갖고 있던 그 고민들이 다 먼지처럼 작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앞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의지도 생기고요. 그렇게 2달여간의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많이 성숙해지고 또 마음가짐도 새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해지듯 그 고통 덕분에 단단한 새살과 새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도 않을 거고요. 오직 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